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가 꽤 많이 나왔어요.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었죠? 일단은 뭐 미국 우선주의, 미국 보호주의를 강하게 천명했는데 그러면서 일단 이민자, 불법 체류자 정책을 세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하고도 또 뭐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이제 남부 쪽에 국경에 이제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강력하게 이제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 정책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미국 내에서 일단 이 불법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담당해 왔었던 소위 말하는 저임금의 좀 고된 노동직 관련한 일자리에 이제 사실은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이제 합법적인 분들이 그 일자리를 이제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단 시급이 올라가겠죠. 법적 임금이 올라가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은 물가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의 임금이 굉장히 높게 포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임금 상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좀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예. 그러면 미국이 물가 관리 부담을 느껴서 당초 예정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둔화되거나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니 뭐 이민자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로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고금리를 어느 정도 더 구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예. 환율이 일단은 강달러가 조금 더 강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게 이제 고환율로 부담이 되고 거꾸로 이제 한국은행은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강하게 주는데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금리 인하에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가능성 이렇게까지도 일단 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게 무슨 북경의 나비가 뭐 날개짓 타니까 예. 무슨 미국의 토네이도가 오네, 네. 허리케인이 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어떤 책을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뭐 스타벅스 주게 사라 뭐 이런 얘기처럼 예. 이렇게 경제가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경제 이슈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석유와 가스 시출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도 저희가 물가 얘기를 살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 고물가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좀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측의 보관은 뭐냐면 나는 석유와 가스 시출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석유 가스의 물가를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이겠다는 게 이제 보관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석유 생산이 만약에 늘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 수입 물가가 줄고 또 한전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의 압박이 좀 주니까 전기료 인하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가스 관련해서 시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나 일본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쓰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쪽으로 많이 실어 나른다든지 또 국제적으로도 많이 배달을 해야 되는 수요가 생길 거거든요. 결국 LNG 운반선이 필요하게 된다. 라고 보면은 우리 조선주 입장에서는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안 그래도 조금 호재가 많은 조선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시그널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의 조선업만 믿는다. 거의 이 정도 시그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그 조선 관련해서 현재 많이 낙후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예 지금 뭐 수리나 재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어떤 개입이나 참여를 현재 미국도 필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LNG 같은 민간 선박에서도 발주가 나온다면은 조선주 입장에서는 현재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업이라는 업종이 고도의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서 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도 우리가 경쟁상대인데 미국이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사실은 중국과의 경쟁인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는 선에서 우리에게 좀 특혜가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선업 주식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섣불리 또 들어가시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의무화 철회 그리고 IRA 보조금 폐지 뭐 이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트럼프 에너지 정책 중에 우선이 아까와 다르게 우리에겐 조금 악재로 작용되는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 정책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의 지금 강한 메시지를 내고 미국이 2030년까지 신차를 기준으로 전기차를 50%까지 의무화하겠다라는 국가 목표는 있는데 아예 뭐 이걸 좀 수정한다든지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해버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시장에서 많이 성장하지 않으면 전기차에 실리는 물론 전기차 업체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실리는 배터리 업체, 2차 전지 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2차 전지 업체에는 지금 IRA법을 통해서 현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아예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에는 악재가 현재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업체는 지금 빅4 회사가 전부 다 현재 적자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예. 이 적자도 사실은 현재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적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보조금을 실제로 폐지하려면 의회 법안이 바뀌어야 되니까 물론 넘어야 될 사안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실화된다라는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전기차가 캐즘에 걸리고 보조금까지 없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 수천억 대 현재 적자인데 단기간으로서는 좀 안 좋은 악재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관세 이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뭐 중국한테 60% 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엉뚱한 건지 모르겠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지금 25%? 지금 맞았어요. 예, 선거 때 사실은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 사실 이 관세 부분인데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나오진 않고 거의 뭐 제1우방이나 마찬가지인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한테 천월 취임사 등등등에서 센 얘기가 없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후속 조치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고 상대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죠.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의 순위와 내용을 집중 검토하라라는 지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외 세입청을 좀 설립해라. 그래서 도대체 대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수입을 늘려갈지 세금을 늘려갈지를 검토해라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조합해 보면 아직 우리에게 관세 정책이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쩌면 좀 거친 정책보다는 어쩌면 좀 더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잘 다듬어지면서 어쩌면 상대하기 더 어려운 촘촘한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오히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고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더 차분하게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하다. 그렇죠.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FTA 한미 FTA도 있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는데 지금 FTA 다 검토하라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이 맺고 있는 여러 협정을 그냥 통으로 다 재검토하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FTA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에게 효자 노릇을 많이 했거든요. 협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사실 중간에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만 또 한 번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정에 대한 압박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고 방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5년 단위에 한 번씩 저희가 협상을 하고 그 5년치에 관해서 좀 누적됐던 상황을 5년마다 갱신하면서 한꺼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에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이걸 타결을 했는데 사실 평시 같으면 저희도 좀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한국 방위비 거의 뭐 너무 쉽게 가고 있다. 10배 정도 올리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를 뭐 머니머신이라고 현금 자판기다, 현금 일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좀 한미 양측도 좀 걱정하면서 사실은 좀 급하게 타결된 감이 있는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선거 때 분명히 바꾼다고 그랬는데 내 임기 전에 이거를 한국과 굉장히 불리하게 타결했단 말이야라고 해서 아마도 여전히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이거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FTA와 방위비 관련해서는 두 협정 다 어쩌면 재협상 요구가 세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좀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측에 조금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 2년간 재정 적자가 80조 원 정도 돼서 우리 머니머신 아니다 거지다 좀 이런 얘기를 전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은행 기존 전망보다 최대 0.3% 하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1.9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맥락이 있는 얘기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은행이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1.9를 이제 전망치로 2025년의 전망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11월 이후에 계엄 내란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이 사태에 관한 이 변동폭이 워낙 큰데 이걸 한국은행이 반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별도의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내서 이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에 떨어진 경제 성장률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다음번 정기 전망은 2월에 있거든요. 예. 정기 전망 2월까지 기존에 있었던 11월 전망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고 시장에게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정이 없이 수정 전망을 낸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 수정 전망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란 계엄 사태가 일으킨 원포인트 요소를 반영한 수정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보통 예. 이렇게 한 반년 있다가 나오고 보통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계산된 수치가 당초에 1.9요. 2025년 연간 성장률에서 1.6에서 1.7 레인지로 했습니다만 최하 1.6이니까 사실 0.3 정도 떨어뜨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시티은행이 1.6 전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가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시티는 1.6을 냈습니다만 시티가 된 이후에 지금 우리 계엄 수치를 반영한 여러 전망들을 낼 수 있는 기관들은 계속 반영해서 내고 있거든요. 예. 그 최하치가 JP모건에서 냈던 1.3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3이요. 예. 1.3이면은 무슨 외환위기 금융위기급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더군다나 우리는 가끔 1점대가 있었는데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다음 해 V자 반등을 했는데 지금 재작년도 1.4 올해 작년도 지금 거의 2.0이 간당간당한 수준에서 올해 다시 1점대, 1.5대로 내려간다는 건 실질적으로 3년 연달아 저성장으로 끝난다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얘기고 더불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국제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글로벌리한 여러 기관들이 세계 평균 수치는 2025년도 말이죠. 상향 전망으로 수정되고 있어요. 월드 평균을 3.5로 잡다가 3.3으로 올려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향 전망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건 이제 계엄과 내란이 일으킨 청구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한국은행의 분석은 이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길어지면 추가적으로 0.2 이상은 더 낮아질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또 더 낮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아,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원상복구 됐으니까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라고 그분들께 꼭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특히 이렇게 낮아진 성장률만 갖고 미니멈으로 어떤 데서 분석을 해가지고 계엄 청구서가 결국에는 6조짜리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요. 사실은 6조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백 조는 우습다 이렇게 좀 저는 평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 30원도 계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0원이면은 한국전력이면은 한 7천억 정도의 손실이 가능하거든요. 30원 정도 환율이면요. 그럼 뭐 가스공사는요. 뭐 석유공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 조달 원가가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업체에서는 뭐 수조 원대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란 계엄이 정책 불확실성을 폭발시키는 이벤트가 있었던 때 뭐 예를 들면 1차 탄핵 부결이라든지 이럴 때만 그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의 주가만 계산해도 수백 조는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 성장률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전체 전 국민에게 최소한 그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라는 경고인 셈인 거죠. 예. 예. 추경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뭐 이제 논의만 하고 있어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그널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네, 뭐 야당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한국은행 또 KDI 등등등 해서 이제는 뭐 추경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지 않고 내수를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뭐 이제 거의 뭐 중론이다 대다수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와 여당이 언제 입장을 바꿀까가 사실은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아직 이제 여당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간담회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있다. 관련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일면 판단에 약간의 수정되는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소식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건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이라고요? 네. 현대건설이면 뭐 우리나라 사실은 뭐 건설 관련해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연결재무제표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연간 손실이 뭐 건설하는 회사가 뭐 파생 상품을 한 것도 아니고 예. 현대건설이 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뭐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조 단위를 넘는 손실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찾아봤는데 해외의 이 두 군데에서 수주받은 쪽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는 게 보고예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쪽 정유시설에서 한 5조짜리 수주를 받았는데 거기서 특히 한 1조 한 2천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라는 얘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가 길어졌고 예. 건설 단가, 인부 단가가 좀 올라갔고 또 이제 환율 영향 등등으로 해서 손해가 많이 났는데 아직 확정 손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냐 이제 인도네시아 당국과 마지막에 정산을 하겠죠. 완공이 끝나면.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페널티들을 혹시나 졌을 때 최대치로 반영하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손실이 좀 많이 반영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빅 베스라고 해서요. 빅 크다. 베스는 물고기 베스인가요? 그래서 다들 이제 물고기인가 이런 거 예. BATH 목욕. 예. 그러니까 이제 장부에 예를 들면 안 좋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한 번에 악재를 반영할 때 아예 한 번에 딱 털어가지고 장부를 정화한다. 예. 깨끗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가 사실은 그동안의 악재를 이번에 한 번에 털려고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주가는 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빅베스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보수적인 논평을 좀 드리자면 빅베스는 맞습니다만 예. 보통 빅베스가 오면 여기서 다 떨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주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원 하던 주식이면은 이런 악재를 반영해서 50까지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빅베스다라고 해서 떨어지질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 다질 일이 없이 아직 반영이 주가에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뭐가 됐든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인데 이게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냥 빅백스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악재는 없어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 악재가 반영되고 나서 올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조금 현재 이제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됐다 이렇게 섣부르게 투자자분들도 판단하실 건 좀 아니다. 조금은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난번에 전해주셨던 대로 신동아건설도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고. 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 관리 신청을 했는데 예.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일단 법원이 법정 관리 개시는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이제 법정 관리도 지정을 했고 이제 채무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회계법인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쭉 채무된 신고 그다음에 회생관리안 이거를 놓고 이제 법원이 더하기 빼기를 해서 청산 가치가 높은지 보존 가치가 높은지 앞으로 회생으로 갈 건지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파산할 건지를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후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건설업계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좀 이 현대건설 건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PF 위기라든지 지방건설의 위기라든지 해서 건설업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멘텀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우려해야 되고 바닥을 다져야 되는 일이 많고 더군다나 국내도 안 좋은데 이 현대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메가톤급 수주가 나왔더라도 예. 그게 사실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남는 장사는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건설 관련해서 뭔가 좀 돈을 획기적으로 벌어왔다. 예. 이렇게 볼 만한 확실한 호재는 아직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환율 요인이 있어서 환율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돈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공간 칼럼 박시도 경제평론가와 재채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